오늘 프린트 지난주 복습 자료 중에 내용인데 1번이 이제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리라 그랬죠. 고려하는 방법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순수내현에서 수익성 지수 비롯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림셈법과 비율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니죠. 그리고 2번은 이제 투자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 쭉 돼 있죠. 이거 몇 번이죠? 단순하게 나왔을 때 5번이죠. 그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 승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을 총소득으로 바꿔야 되죠. 이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어. 3번은 이제 투자 분석 기법, 비율법, 비율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돼 있죠. 딱 보니까 몇 번이세요? 우선은 이제 1번은 틀렸죠. 배부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같이 높아지죠. 둘은 비례관계니까. 그 부채 감당률은 왜 공식처럼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1보다 크면 소득이 더 큰 거죠. 좋은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3번은 이제 채무불이행률은 이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두 가지를 감당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총소득으로 하셨어야 되고요. 그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은. 그리고 총소득 승수법은 이제 우리가 논했던 것처럼 어림셈법상의 승수이기 때문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번처럼 되는 게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스타일이고, 3번이 이거를 약간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이해하느냐를 물어봤던 난이도 있는 거죠. 4번은 할인법으로 넘어갔을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5개의 지문이 다 중요하죠. 딱 보면은 눈에 확 띄시는 지문이 있지.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죠. 4번하고 5번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순영가가 0이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게 되는 겁니다. 4번하고 5번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은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 5개의 지문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4번에 1번 순영가, 2번 수익성 지수, 3번 내부 수익률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놓고 이제 그 응용을 이제 앞으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5번도 할인법인데 이건 몇 번이죠? 이것도 이제 5번이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순수에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승수하고 수익률법이 있다 하면 안 되죠. 승수 수익률 어림셈법이니까 거기다가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등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10개 지문. 그리고 이제 6번 할인법 다시 했죠. 그래서 4번, 5번, 6번 15개 지문만 보셔도 웬만한 이제 지문으로 나온 것은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6번에 틀린 거 이건 몇 번이 틀렸어요? 우선 1번은 엄청 중요한 지문이죠. 요즘에 단골인데 그 할인율로 순영가법 요구수를 할인하지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할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표현이더라고요. 2번은 내부수익률은 아까도 나왔던 건 실현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랑 요구수익률과 비교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5번은 이제 순영가가 1억이고요. 현금이입 현가가 5천만 원이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나와요? 3이 나와요? 적혀 있어서 그래요? 우린 맞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답이 2번에 너무 확실한 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2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다가 5번도 이게 뭐야 해가지고 당하면 안 되죠.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 뺀 거죠. 근데 그 순영가가 얼마로 나왔어요? 1억. 유출의 현가는 5천. 그러면 결국 유입현가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1억 5천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수익성 지수로 바꿔요. 바꾸면은 똑같은 데이터는 유입현가를 유출현가를 뭐 한 거야?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1억 5천을 5천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뺐느냐 나눴느냐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고 그 4, 5, 6 지문들이 다 중요하죠. 그 7번부터는 이제 대출에 대한 유명한 질문들인데 타당한 거 7번은 몇 번이죠? 뭐죠? 이제 변동이자율이 고정이자율에 비해서 취급 당시에 이제 이자율이 낮은 것이 보통이죠. 고정금리가 높아요. 보기 1번처럼 채무불량 위험은 이제 변동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미래 경기 변동 예측이 어려울 때 요즘 같은 상황입니다. 그 대출자는 은행 입장이니까 무슨 대출을 하는 것을 선호해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 지문이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 언급해 드렸는데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지문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게 차입자 입장에서 낸 것도 있어. 차입자 미래 경기 변동 예측이 어려울 때 차입자는 어떻게 될까?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정이자율 저당의 4번 질문 시장이 상승하면은 은행이 불리하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차입자가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처럼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대출기관의 채무불량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상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금리 하락 시기에 나타난 건 조기상환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은 3번이 나오네요. 8번도 딱 보자마자 답이 보이죠. 이것은 4번이 틀렸죠. 저당 지불액이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초기에 어느 게 더 많아요? 원금 균등 방식이 더 많죠. 전설적인 질문이죠. 9번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3번. 그 이자 수익 규모는 어느 게 더 커요? 대출 잔액이 더 큰 원리금 균등 방법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7번, 8번, 9번에 대한 내용만 보셔도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95%가 해결이 되고요. 여기다가 계산 문제만 첨가하면은 올해도 한 2문제 나오는 거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